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추석이 지나고 나서도 뉴스에서는 연일 계속 부동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나라의 그런 방송들이나 하락론자도 있고 상승론자도 있잖아요. 거기에 부동산의 하락을 바라는 사람들도 있고 뭐 상승을 바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재미난 거는 말로는 제가 봤을 때는 다들 부동산이 내려가야 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이 내려가는 대책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사실 부동산 가격이 현실화되어야 하는 방법은 생각보다는 좀 간단합니다. 자, 나라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미국식 자본주의와 중국식 사회주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이 둘 중에 어느 군데에도 해당되지는 않지만,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식에 더 가까운 부동산 정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약간 비슷한 상황에 처해져 있죠. 자, 중국식 사회주의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 미국은 보유세가 있고 중국은 보유세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미국만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뭐 나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유럽의 대부분 선진국들도 보유세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비해서는 사회주의 국가에 가까운 유럽조차도. 자, 근데 중국식 사회주의에서는 보유세가 없죠. 보유세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명문적으로는 사유재산이라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그렇고 여러 재산도 국가 건데 내가 잠깐 빌려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말이 이렇지 중국의 사유재산이 없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그 부작용이 엄청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데 보면 빈집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그 부자들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있어도 안 팔아요. 사람이 안 들어와도 안 팔아요. 왜? 가지고 있는데 부담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근데 뭐 미국이나 여러 선진국들을 보면은 드라마나 영화를 봤었을 때 약간 의아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주인공이 직장에서 잘리거나 연봉이 굉장히 깎이면은 집을 이사를 갑니다. 근데 중국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집은 내 건데. 근데 자, 대부분 나라에서는 보유세가 있기 때문에 이 보유세가 평균적으로, 뭐 미국도 주에 따라서도 다르고 뭐 나라에 따라서도 다르고 세제 방법이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평균 1% 정도 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나라는 거의 없다시피 하면 됩니다. 뭐 그나마 이제 비싼 주택에는 종부세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자, 일단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지가로 계산을 하기 때문도 있고요. 1주택 비과세도 있고 12억 이상만 과세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20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12억을 빼버리고 그 다음에 8억에만 과세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지가인데, 공시지가 현실화도 실패했죠. 공시지가 현실화 한다고 했다가 그것도 실패를 했는데, 뭐 일반적으로 12억이 넘는 집이 그러면은 싼 집이냐? 네, 글로벌로 봐도 그런 집들이 싼 집은 아니죠. 자, 중요한 거는, 자, 세금이라는 거는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거를 했었을 때 여기다가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거는 그거를 좀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자, 우리나라의 세금 정책을 볼게요. 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양도세가 과중되어 있고 보유세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내가 집을 팔아가지고 양도 소득세가 생기면은 내가 이걸 팔면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이건 뭐냐? 팔지 말아라 하는 거고요. 보유세가 없다. 보유세가 없다라는 것도 뭐냐? 팔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람들이 공급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새 집을 계속 지어야 된다? 뭐 그 얘기도 맞지만, 부동산 거래의 대부분은 분양이 아닌 기존 주택 거래예요. 기존 주택들이 거래가 활발히 되어야지 이것들이 순환이 되는데, 기존 주택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매물을 내놔서 팔면은 어차피 세금을 내야 되고, 가지고 있으면 세금이 없으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잖아요. 근데 제 얘기를 듣다 보시면은 이런 생각을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거의 99%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집에 보유세를 왜 내냐? 주거 안정을 망치는 거다. 그렇게 따지면은 주식에도 보유세를 매겨야겠네. 뭐 부자들만 내야 된다. 1주택은 매기면 안 된다. 자주택자한테만 걷자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사실 우리나라
모든 부동산법이 잘못된 것도 이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나누고 다주택자는 악으로 치부하고 1주택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모든 혜택을 다 몰아줘야 되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났지만 제가 보니까 상승론자건 하락론자건 모두 보유세는 반대하는 스탠드예요. 댓글을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세금을 물리는 거는 부당하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고 보유세라는 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게 야, 네가 네 혼자 하는 생각이냐가 아니라 아주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세제 제도가 잘못됐다라는 거는 아주 옛날부터 아는 사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2005년도 기사거든요. 옛날부터 알아요. 우리나라 부동산이 뭐가 문제고 어떻게 하면 부동산 가격이 현실화가 되고 이 풍선을 제어를 할 수 있는지. 자, 보면은 보유과세는 글로벌 스탠다드까지 올라가야 한다. 현재 세제와 중대형 공급 등의 측면으로 논의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유세 문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있는 법을 위해서 국회 상정을 논의를 하고 있다. 네. 보유세랑 양도세를 만져야 된다는 게 가장 기본이라는 거는 제가 지금 들어서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한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자, 2019년도 기사인데 여기서도 있죠. 자, 걷는 세금의 양이 많으려면 두 가지 경우 중 하나다. 세율이 높거나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의 규모가 크거나. 한국의 경우는 명백한 후자다. 부동산 보유세 과세 대상의 민간 토지 자산 총액을 보면은 어떻게 하고 그럼 보유세가 높은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은 자, 보면은 한국의 부동산 실효세율은 0.16%. 미국 같은 경우 1%인데 이거는 그냥 평균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거지. 2%가 넘는 데도 있고 막 0. 몇 %인 데도 있어요. 하지만 평균으로 보면 1%가 넘는다. 이 정도인 거죠. 캐나다가 0.87, 프랑스 0.57, 일본은 0.54, 영국은 0.78, OECD 평균이 0.33.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의 절반 정도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반의 반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보는 거죠. 자, 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거래세 실효세율이 0.21%인데 OECD 평균이 0.11에 비해서 2배가량 높다. 근데 이게 어쨌든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세제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보유세와 양도세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어쨌든 그래서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줄여가야 시장 활성화와 가격 안정을 높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라는 거는 거래세 이 개념인 거잖아요. 거래를 하면 거래를 할수록 세금을 내게 되니까 사람들은 거래를 이렇게 꺼릴 수밖에 없죠. 조금 더 보유세가 높은 나라인 미국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자, 이렇게 긴 얘기가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미국에서는 양도소득세가 같은 금액으로 봤었을 때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한국이었으면은 2억 2천만 원의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그리고 다주택자라고 하면은 더욱더 큰 세금을 물어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뭐 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1주택자 혜택을 주는 것도 있고 내가 주택이 얼마가 몇 채가 있고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격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적게는 수천만 원, 수억 원에 달하는 양도세 부담으로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잠기고 전월세 가격이 치솟고 있다. 이거에 그러니까 모든 전문가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딴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 이거는 그냥 기본이에요. 근데 집값은 잡아야 된다 하지만 보유세는 낮춰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그냥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를 절대 악으로 보고 징벌식 세금을 때리다 보니까 이 법체계가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러니까 법이 지속되지도 않고 몇 개월에 한 번씩 법을 바뀌잖아요. 근데 법을 바꾸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규제를 뭘 하냐면은 자, 실제로 우리나라의 규제의 대부분은 뉴스를 봐도 알겠지만 뭐 대출을 올린다, 대출 한도를 내린다 이런 식으로 신규로 집을 사는 사람들의 대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매물은 없는데, 물론 지금 사람들이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적극적으로 팔려는 매물들이 아니에요. 그냥 올려놓고 이 가격에 팔리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말고. 왜? 보유세 부담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내가 보유세 부담이 왜 없냐, 나 보유세 많이 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글로벌 스탠다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다라는 겁니다. 같은 미국이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거의 10배 이상 내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자, 되게 잘 정리되어 있는 기사가 있어서 한번 보자면은 이승용 기자님이 쓰신 건데, 자, 대한민국 부동산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비정상적으로 낮은 보유세가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다. 자, 그래서 종부세를 내더라도 보유세는 여전히 타 국가 대비 낮다. 반면 정부 재정으로 기속되는 양도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정부는 어떻게든 거래를 활성화시켜 양도세를 통해 국가 재정을 안정화하려고 한다. 자, 미국과 유럽 등에서 부동산 보유세는 나라마다 편차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시세의 1% 전후를 매년 낸다. 이것은 자본주의 세계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우리나라는 집에다가 보유세를 과세를 한다고 그러면은 아마 사람들이 난리가 날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대다수의 분들도 약간 그 개념 자체가 이해가 안 될 텐데 그냥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말이에요. 서울 마포구에 15억짜리 아파트가 있으면은 글로벌 스탠다드로는 최소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자, 그러면 한 달에 15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은 100만 원 정도를 세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3천만 원 아파트가 있으면은 3천만 원을 내야 되는 건데, 이게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세금으로 낸다라는 게 다른 세금을 안 내는 것도 아니고 꽤나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에 15억짜리 마포구 아파트가 있어도 연간 200만 원만 내면 되니까 한 달에 한 17만 원 이 정도 꼴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확 줄어들죠. 이거를 또 한 번에 내니까 되게 좀 이게 많이 내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글로벌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 15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데 연간 200만 원만 낸다라는 게 조금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내놓을 필요가 잘 없는 거예요. 사실상 내가 수입이 없는 노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연금 받은 거에서 보유세 내는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수입이 없는 사람들도 집을 내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본주의 구조는 내가 집을 유지할 능력이 없으면은 집을 팔아서 작은 집으로 이사하고 나머지 수익으로 생활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이 많은 강남이나 이런 데에 내가 연봉이 없고 은퇴를 했다라고 하면은, 물론 은퇴를 해도 뭐 여러 가지 소득이 있거나 연금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유지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집을 팔고 지금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게 순환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순환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중국도 순환이 안 되죠. 중국은 아예 상하이, 베이징에 다른 도시 사람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아예 다른 나라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 상하이, 베이징에 사는 사람들은 보유세도 없으니까 더더욱 이 도시를 떠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집값이 잡힐 리가 만무하잖아요. 대출 규제를 아무리 해서 신규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지 않은데 매물을 늘어나게 해야지, 신규로 사는 사람들을 아무리 쪼아봐야 그게 잡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냐, 살고 싶은 집은 한정적인데. 자,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에 유례없는 특권인데,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어도 3천만 원이 아니라 800만 원, 물론 비율적으로 많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800만 원도 3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달에 한 68만 원 정도 내는 게 부담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전 세계 유례없는 특권인데, 하지만 우리나라 집주인들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말처럼 부동산 세금을 더 거두자는 주장에 화를 낸다. 부동산 보유세가 늘어난다면은 부동산 매물이 쏟아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왜냐?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씩 보유세를 내는 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집을 내놔야겠죠. 하지만 근데 집을 내놔서 팔리면은 양도소득세를 중과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팔 이유가 없잖아요. 가지고 있으면은 돈 내는 게 나가는 게 없는데. 하지만 우리나라는 비정상적으로 보유세가 낮기에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다. 한번 사기만 하면 유지되는데 부담이 되지 않기에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난과 동시에 집을 전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집값이 올라가는 가장 큰 문제는 전세라는 얘기들을 사람들이 해요.
그러면은 전세가 다른 나라엔 왜 없고 우리나라에 있느냐? 전세가 있는 거는, 전세는 보유세가 현실화가 되면은 없어져요. 왜냐하면 전세금 받은 거는, 이거는 이 금액 중에서 내가 보유세를 낼 수는 없고, 전세금 받은 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세로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월세로 돌리게 되면은 월세에 보유세 부담이 전가가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가 월세가 이상하게 싼 이유예요. 그러니까 같은 가격이면 다른 나라들보다 우리나라가 월세가 되게 싸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보유세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월세보다 전세를 더 선호를 하는 거예요. 집주인도 그렇고 여기 사는 사람들도 그렇고. 근데 맨날 전세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서 전세를 잡으려면 보유세를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갭 투자라고 해도 일단 사면 유지에 부담이 없다. 그러니까 전세 갭 투자가 계속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전세 갭 투자. 전세 갭 투자 때문에 전세 사기랑 뭐 집값의 원인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보유세를 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진짜 아무도 없는 거죠. 특히 어른분들에게 얘기를 하면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내가 내 집을 가지고 있는데 보유세를 왜 내냐.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카프카의 소설 변신에서 주인공이 벌레로 변하자 가족들은 이사를 고민한다. 가장인 주인공이 벌레로 변하면서 일을 못하게 되니 수입이 끊기고 재산세가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부동산 보유세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까 제가 했던 얘기랑 비슷하죠. 땅은 유연하다. 서울과 같은 도시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부동산 보유세를 거두고 있다면 생산 연령 시기에는 도시의 아파트에 살다가 수입이 줄어드는 노년이 되면 근교로 물러나 여생을 보내게 된다. 이렇게 세대별로 생애 주기에 맞춰 이동하는 순환이 일어나야 국가가 영속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낮은 보유세 때문에 소득이 없는 사람들도 서울의 비싼 집에서 큰 부담 없이 지낼 수 있다. 이들이 집을 내놓지 않으니 젊은이들이 집을 구하지 못하고 비교적 싼 경기도로 이주해 서울로 출퇴근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니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도 당연한 이치다. 자, 어쨌든 부동산 공급의 85% 이상은 신축이 아니라 중고거래다. 중고 매물을 늘려야 집값을 잡을 수가 있다. 매물이 늘어나야 가격이 내려가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매도세가 커야지. 자, 지난 문재인 정부를 예로 들면서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을 수 없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표가 두려워서 보유세를 높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보유세에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내려가야지. 아이고, 젊은 사람들 집값이 비싸서 힘들겠다. 하지만 내가 보유세를 낼 수는 없다. 아유, 우리 젊은 사람들 힘든 일도 하고 힘든 일도 안 하고 참 편하게 산다. 하지만 내 자식들은 힘든 일을 시킬 수는 없다. 이런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까지 없애야 된다라는 주장을 들으면은 이게 도대체 나라를 위한 게 아니라 다들 개인만 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유세를 못하는 이유의 가장 큰 거는 조세 저항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인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보유세를 내냐? 그러니까 제가 댓글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상한 법이다. 말도 안 되는 법이다라는 게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이더라고요. 자, 1가구 1주택이라고 해도 보유세를 감면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게다가 한다고 하더라도 1가구 1주택은 감면을 해야 된다. 30억짜리 이상 되는 사람들만 내라. 이런 식의 생각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비싼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유세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내요. 몇십억 이상 되는 집을 사는 사람들은. 근데 그거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아주 고가 주택들은 그거는 그냥 다른 시장인 거예요. 강남 집값을 때려잡는다고 우리 집값이 변하지 않고 그 부작용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거는 실제로 잡을 사람들이 없이 그냥 사람들에게 하는 척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골자는 능력에 맞게 집을 사야 된다 라는 거죠. 어쨌든 이에 대한 거는 균형점은 지금 집주인들이 내는 대출 이자와 보유세의 합일 것이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대출하고 세금을 총합해서 내가 순수익에서 어느 정도를 집에다가 지출을 할 것이냐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세금이 없으니까 세금이 없는 만큼 대출 쪽으로 비중이 더 큰 거죠. 지금은.
지금은 보유세가 비현실적으로 낮으니 집 구매자들은 대출을 잔뜩 껴서 구매하고 있다. 정부가 정당한 보유세를 거두지 않으니 은행이 대신 그 역할을 맡아서 대출 이자라는 형태로 거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유세가 현실화가 되면은 당연히 대출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매수세가 자체가 끊기죠. 대출 자체를 뭐 이자를 조금 만지고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이자 1% 올려도 그게 한 달에 몇십만 원 올라가는 꼴이잖아요. 보유세를 현실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집값은 고공행진하고 은행은 매년 막대한 이자 수입을 거두고 있고, 그 은행들이 거두는 이자 수입은 사실은 다른 정상적인 국가라면 정부의 세수가 되어야 할 돈이다. 세수 계속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집주인들은 대출 이자로는 연간 2천만 원을 내면서 욕하지 않지만 재산세로는 200만 원을 내면서 욕한다. 그런 집주인들에게 보유세 강화로 글로벌 스탠다드가 무엇인지 참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다시 묻고 싶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가? 당장의 경제 성장률이 중요한가?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폭탄을 그냥 언제까지 끌고 갈 거냐의 싸움인 건데, 그러니까 지금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나라 부동산이 중국하고 비슷하게 가는 이유인 겁니다. 보유세가 없으니까 중국 사람들도 대출을 영혼까지 끌어서 하고, 네, 우리나라 사람들도 대출을 영혼까지 끌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중국은 시작점이 사유재산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보유세가 없다라는 개념이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땅은 완벽하게 내 거기 때문에 이 자체로는 절대로 세금을 내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물론 지금 보유세를 현실화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어떤 후폭풍이 오는지도 알고 있지만, 근데 어쨌든 그 후폭풍은 언젠가는 오게 되는 거고, 그거를 20년 전에도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유예를 시켜서 이 상황이 오게 됐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봐도 답이 안 보입니다. 감사합니다.